1959년 7월 31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 하얀 모시저고리를 입은 60대 남자가 사형대에 올랐다. 사형수의 이름은 조봉암.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간첩죄로 사형에 처해졌다. 경무대와 이승만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그를 공산당원으로 지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살다 간첩의 낙인을 안고 죽어야 했던 죽산 조봉암.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59년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에 처해졌던 죽산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후 52년 만에 비로소 간첩의 누명을 벗게 된 것인데요. 억울한 죽음을 항변이라도 하듯 그의 묘비는 이처럼 아무것도 새겨넣지 못한 채 백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었고 해방 이후에는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과 국회 부의장을 거쳐서 제2,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죽산 조봉암. 이렇게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했던 그가 간첩죄로 사형에 처해지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1959년 당시 검찰과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그에게 간첩 혐의를 두었으며 끝내 사형을 선고했던 걸까요?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 사후 52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조봉암, 재심 청구인 피고인의 자 조호종, 조임정, 조규호, 조의정. 주문, 원심 판결과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이섭 관련 간첩의 점은 무죄, 제1심 판결 중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가 당수로 있던 진보당의 활동과 강령에 대해서는 국가비열란죄 및 국가보안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사후 반세기 만의 무죄 판결. 누구보다 간절히 이날을 기다려온 것은 가족들이었다. 조봉암의 맏딸인 조호정 여사. 31살의 아버지를 여인 뒤 80이 넘은 지금까지 고인의 복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결혼식 사진이 있어요. 내 생전에 이런 결정이 났다 싶은 게 그것만 반갑고, 또 그 사람들 마음 고쳐서 해준 것도 감사하고, 또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다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정성으로 이렇게 다 됐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간첩의 가족으로 살아온 지난 52년. 그러나 고인을 추억할 유품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당국의 압수수색으로 옷까지마저 다 빼앗겼기 때문이다. 10권 남짓한 책과 서너 장의 사진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제는 다 되었다. 괜찮다 생각하면서도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고인다.
거기 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4호. 이상하다. 끝났어요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나셨어요? 그렇죠.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또 그러셨어요? 대내 친구들 다 그런 거죠. 그래도 또 마음 높게 해드리시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가끔 그래요. 반세기 만에 유주에서 무죄가 된 조봉암. 50여 년 전 그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58년 1월 13일 각 신문엔 조봉암과 그가 당수로 있는 진보당 간부들의 검거 소식이 크게 실렸다. 야당의 당수와 간부 전원이 체포된 전대미문의 사건, 그것이 바로 이른바 진보당 사건의 시작이었다. 2달 뒤인 3월 13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의 기소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진보당이 정책으로 내세운 평화통일론이었다. 진보당의 강령에 나오는 평화통일이라는 용어가 북한에서 쓰는 문구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조봉암과 진보당이 남한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북한과 야합했으며 평화통일을 추진한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의 평화 정책이 나쁘다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조봉암과 변호인단은 검찰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북한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못 쓸 것이 무엇입니까? 그네들이 먹은 밥을 밥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밥을 밥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까? 8번의 공판이 진행됐지만 검찰은 평화통일론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명확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1958년 1심 재판에 배석 판사로 참여했던 이병용 판사. 1심 재판에 참여한 3명의 판사 중 유일한 생존자인 그를 만나 평화통일론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들어볼 수 있었다. 평화통일론이 무력통일, 북신통일과 대립되는 개념이지만은 하나의 정치적 주장으로 평화적인 통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쁠 건 없죠.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뱃문제치고.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을 무렵 검찰은 양이섭이라는 인물을 법정에 세웠고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양명산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던 양이섭은 남북을 오가며 물물 교육을 하던 상인이었다. 그가 북한으로부터 정치공작금 2만 7천 불을 받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조봉암에게 주었다는 수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조봉암은 양이섭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역을 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했을 뿐 북에서 보낸 돈인지는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조봉암 씨는 양명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일 없다. 언제 당신이 그랬느냐. 당신이 좀 돈 좀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게 이북에서 가져온 돈이란 말 안 했잖냐.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봉암에게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했다. 조봉암 피고인을 사형! 간첩죄를 갖다가 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고 그렇다면 그 당시로 봐서는 거의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구형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단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상부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겁니다. 뭐 상부라 그래봤자 검찰총장, 뭐 대검의 정보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건 설명을 쭉 하는 거고 대충 기본적인 뭐 방침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고형량까지도 여기서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반 사건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1958년 7월 2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과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출처를 몰랐다고 해도 결국엔 북한에서 준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유영진 부자이나 백여 판사다와 같이 조봉암이를 이건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간첩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걸, 간첩으로 보이지 않는 걸. 2달 뒤에 열린 검찰의 항소심 상황은 조봉암과 진보당에게 더욱 유리하게 흘러갔다. (1심에서) 북한의 공작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양이섭이 1심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원심까지는 허위자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검사에게 허위자백을 유지한 것은 조윤구 검사가 피고인이 특무대 자백을 유지하면 곧 석방시켜줄 듯 암시를 주므로 그런 것이고, 원심에서 그런 자백을 한 것은 그런 자백을 유지해야만 본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줄로 믿고 그런 것입니다. 조봉암을 비롯한 피고들은 물론 재판을 지켜본 가족들 역시 이제야말로 무죄가 입증되리라 믿었다. 우리들은 그래도 뭐 희망이 있죠.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2심 딱 되고 나니까 이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2심 재판부는 양이섭의 진술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명산이의 그 자백 번복을 거의 인정을 안 하는 자세가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그래 했더라면 그걸 계속 추궁을 하고 세세히 물어야 하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그런 스타일로 넘어갔어요.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인과 증거물, 현장 검증도 대부분 거부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었다. 1959년 2월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심이 열렸다. 그러나 신라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에게는 결국 사형이 언도됐다. 그리고 19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3분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이 집행됐다. 재헌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오르며 한국 정치사의 주역으로 발돋움했던 죽산 조봉암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향년 61세였다. 장례 모시는 그날도 얼마나 더운 날이에요. 7월 31일은 무섭게 더운 날이에요. 근데 그냥 모셔 그냥 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죄가 많아서 그랬는지 무슨 개가 죽어도 그렇게 참아 못해. 그리고 우리 당해봤어. 우리 뒤에서 가족만 그 추록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대강 묻고 그냥 나온 거야. 빨리빨리 가라고 그래서. 뭐 눈물도 안 나. 키가 작아서. 그런데 벼락도 안 치고. 여름에 왜 벼락이 많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벼락도 안 치고. 그래서 하늘도 없다고 그랬어. 이렇게 험하게 죽는데 어쨌든 벼락도 안 치냐고. 그냥 다 지나갔어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인천광역시의 배다리 헌책방 거리. 조봉암의 저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한 서점을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조봉암은 생전에 많은 책을 썼지만 그가 사형된 후 대부분 절판돼 원본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네. 이곳에 소장돼 있는 우리의 당면과업은 1954년 조봉암이 집필한 책이다. 서점 주인 곽현숙 씨는 지난 1월 조봉암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이 책을 꺼내 작은 전시실을 꾸몄다. 신문에서 무죄 판결, 선생님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너무 반가워갖고 사실은 이제 소장하고 있던 책을 찾아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그 전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서 좀 이 드러내진 이 사실을 봤으면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간첩죄로 사형된 조봉암. 그런데 이 책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공산투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부제. 우리의 당면과업은 진보 세력이 나아갈 길을 다루고 있다. 굳이 이런 부제를 붙일 이유가 없는 책이다. 1953년 8.15 8주년 기념사에서도 조봉암은 북한과 공산주의자들을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바 있다.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의 일이다. 미국의 대례정권 김일성이는 최근 박근혜 일파를 또한 같은 방법으로 죄를 뒤집어 쓰여서 그의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더욱 민주주의 이점에 철저하고 민주주의 유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에 스며든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밖에도 조봉암은 각종 저술과 연설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했다. 국회 도서관 마이크로폼 자료실. 조봉암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에 눈에 띄는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1933년 신의주에서 일어난 공산당 검거 기사였다. 당시 검거된 공산당원들 중에는 조봉암도 있었다. 1925년 조선 공산당 창당에 참여했던 그는 상해를 거점으로 항일운동을 해왔고 해방 이후에도 좌익 계열에서 활동했다. 그 당시는 이제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고 1920년대, 30년대에는 대체로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소련이 제3세계라든가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선택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반제국주의 사상과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또 그쪽을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인 1946년 6월 조봉암은 좌익이 주최한 시민대회에서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한다. 그것은 정치적 전향서나 다름없었다. 현재 조선민족은 공산당 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조선공산당의 계획으로 된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와 민주주의 민족전선 등으로서 정권을 취하려는 정책은 단연 반대한다. 일제강점기에 그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전향을 하지 않았던 분이 해방 후에 공산주의와 결별을 한 것은 볼셰비키 혁명의 어떤 폭력성, 그리고 이데올로기 과잉, 또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는 그런 그 일탈된 공산주의자들, 이런 행동에 모순을 느끼고 또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 전향을 했죠. 그 후 조봉암은 공산당에서 제명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천행의 기땀을 내 이북에서 남침해가지고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조봉암 씨 부인이 아닙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조봉암 씨하고 공산주의하고는 조봉암 씨는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그 양반은 국민과 같이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정치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보당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미국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주한미 대사관 보고서는 조봉암이 간첩이라는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봉암의 사형 선고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졌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를 간첩으로 몰아갔던 것일까? 조당에게 발음장을 1948년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농림부 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하고 토지개혁을 맡긴다. 좌우합작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이승만이 좌익 출신의 조봉암을 기용한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였다. 국회의 지지를 받아야 내각이 잘 운영될 수가 있는데 국회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무소속구락부에서 조봉암 위치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영향력 발휘 이런 것도 조봉암이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조봉암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을 한 거죠. 그러나 한동안 계속되던 두 사람의 정치적 협력 관계는 1952년 제2대 정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급변한다. 이승만이 재선에 도전한 가운데 조봉암은 당적도 없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개표 결과 조봉암은 약 79만 표를 얻어 이승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비록 큰 표차로 낙선했지만 소속 정당도 없이 출마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선전한 것이었다.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민국당, 한민당의 후신이죠. 이 민국당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조봉암 후보가 참신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주 신랄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조봉암의 예기치 못한 선전은 장기 집권을 노리던 이승만 정권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른바 4.4.5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승만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조봉암도 야당인 진보당의 후보로 선거에 나섰다. 이승만과 조봉암의 두 번째 맞대결이었다. 제2대 정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재집권을 낙관했던 이승만은 당시 공식적인 정견 발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는 조봉암은 철저히 정책으로 승부했다. 10가지 주요 공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보당 사건의 빌미가 된 평화 통일이었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조봉암의 평화 통일 공약은 한국 전쟁의 여파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대다수 농민과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라는 것을 저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 왜 그 시점에서 평화 통일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밑에 있는 이 기층 서민들이 전쟁을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굉장히 현실을 잘 읽는 한국적 진보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적 진보주의를 지향했던 조봉암. 그가 꿈꾸었던 정치가 무엇이었는지는 그해 겨울에 열린 진보당 결당대회 개회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
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착취당하는 것이 없이 응분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을 가르쳐서 한국의 진보주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진보당 창당 때 개연설에 그 몇 분 동안에 그걸 전부 축약했어요. 그 축약했는데 거기에 우리 인류의 이상이 뭐냐? 그것이 오늘날 얘기는 말하자면 복지사회예요. 이상이.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혁신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러나 선거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납치와 폭행 등 우익 정치 깡패들의 선거 방해 공작이 기승을 부려 선거 운동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죽사는 선거운동다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강연회도 하기 어려웠고 어느 신문에서 쓰기를 이승만 후보의 홍보물은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조봉암의 홍보물은 리어카로 실어 나르기도 어렵다라는 그렇게 그 규절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홍보나 선거 자금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거의 게임이 안 될 정도가 됐고, 투개표 과정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 3월 중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죽산 조봉암의 맏딸인 조호정 여사를 찾아왔다. 올해 90세인 박문철옹, 진보당의 경남도당 선전부장이었던 그는 1956년 대선 당시 참관인 자격으로 부산 중구의 개표 작업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후보자들의 표가 뒤바뀌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 내가 본 숫자는 3만 2천 표인데 거기다가 이 박사가 더 그거를 얹어 타가지고 이 박사 표가 3만 2천 표를 발표하고 2등을 한 그 신익기 씨 주모표는 1만 3천 표였는데 거기에 조보암 선생 이름을 넣어가지고 조보암 씨가 1만 3천 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원래는 7,500표가 이승만 박사 표인데 여기에 이제 신익기 씨가 주모표를 7,500표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이제 표의 주인만 바뀐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조봉암은 유효 득표수의 20%가 넘는 약 216만 표를 얻으며 명실공히 이승만의 최대 라이벌이자 정적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이 선거를 계기로 조봉암에 대한 이승만의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해 11월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이 정식 출범을 선언했다. 그러나 진보당의 출범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진보당사가 있던 종로 이가의 한 건물. 조봉암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이재윤 씨는 창당 무렵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저 위에 진보당 간판이라고 내가 걸고 거기 3층이 한 절반 정도가 당사했었어요 그때. 창당 후 몇 달 만에 간신히 얻은 사무실. 경찰의 감시와 방해 때문에 선뜻 세를 주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형사들이 와서 왜 줬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주인도 일단은 계약권 예상에는 꼼짝 못하니 뭐. 내가 그렇게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다고 지금. 창당 과정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다. 진보당과 관련된 곳엔 어디나 경찰의 감시가 있었고 지방도당 결당대회에는 괴한들이 난입하기도 했다. 전북도당에 갔을 때는요 꼭 죽게 됐다고. 태어날 밤에 내려가서 하는데 말이야. 야 이거 난다 내가 부르고 그래서 그때 내가 혼자 잤으면 누웠는데 둘이 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잤던 사람이 밤에 들어온 때리니까 저항했단 말이야. 나는 그것들은 다 가지고서 만수바람이 여름인데 7월 달인데 뛰어서 다 먹을 다 매가지고 도망쳐서 살았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료 정치인과 가족 등 주변의 우려도 많았다. 앞으로 조직이 더 확산되고 당신이 만드는 당이 커지면은 그것이 화가 되어서 당신 신변에도 위협이 올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죽산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죽산 선생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나 며칠 전에 관상 봤는데 애구는 다 갔대. 그래 걱정 말라고 나보고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진보당 창당 1년 만인 1958년 1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일제 검거령이 내려졌다. 1958년은 정치권에 매우 중요한 해였다. 민의원 의원을 뽑아내는 총선거가 5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국 7,423개구 투표소에서 일제히 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투표 시간이 되자 가장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의 권리 행사의 마당인 투표장으로 나아가 56년 선거에서 조봉암 후보가 너무 강력하게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지금 진보당 인기가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은 58년 5월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 진보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이게 문제가 아니냐. 더 나아가서 60년에 가면은 정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56년처럼 다시 조봉암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속에서 결국은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터지고 말죠. 1956년 대선 이후 자유당 정권은 공공연하게 조봉암과 진보당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당시 국무회의록에서도 그런 징후를 찾아볼 수 있다. 대선 직후인 1956년 9월의 국무회의록 대통령의 유시 부분.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이 틀림없다. 이러한 위험 문제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의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이승만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한 조봉암과 그가 이끄는 진보당은 자유당 정권에게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다. 미국의 외교 기밀 문서에서도 진보당 사건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조봉암이 체포되던 날 주한미 대사관이 작성한 이 문서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의 체포는 진보당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1958년 총선에서 진보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1958년 2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진보당 간부들의 체포와 정당 등록 취소. 주한미 대사관은 본국에 보낸 기밀 문서에서 이런 조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당시 시경찰국 조사요원이었던 한승격 씨의 증언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일간지를 통해 양심 고백을 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조봉암을 잡아넣고 그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을 만들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명 신두영 비망록이라고 불리는 국무회의의 비밀 기록. 국무원 사무국장을 지낸 신두영 씨가 1958년에서 1960년까지 국무회의에서 오간 대화를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회의 시간과 장소, 참석 인원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어 현대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신두영 비망록에 따르면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이 검거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조봉암 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 당시 진보당 사건은 서울시경에서 조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과 양이섭 등의 간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기무사의 전신인 육군 특무부대까지 동원한다. 조봉암 사건은 어찌되었나? 특무대에서 유력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확증이 생겨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 없는 것을 기소한 것까지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라. 특무대의 민간인 사찰은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었다. 한편 2심 재판에서는 특무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양이섭의 진술도 나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맞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특무대 조사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조봉암의 간첩 행위를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봉암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미국 정부까지 나서 주한미 대사관에 조봉암의 사형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주한미 대사였던 월터 다울링은 이승만의 최측근인 이기붕을 만나 사형을 막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은 친미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내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결국 조봉암을 사형 집행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도 그 조봉암 케이스가 기획된 것이다. 그리고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의 약속마저도 허사로 돌아갔다.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은 끝내 사형되고 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지 겨우 5달 만의 일이었다.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조봉암의 사형은 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이승만 정권이 재집권을 위해 반대당의 수족을 잘라냈으며 조봉암이 사형됨으로써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 사라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959년의 사형 선고를 뒤집고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진보당 창당과 관련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재심 판결로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반세기 만의 무죄 판결. 그것은 부끄러운 지난날에 대한 사법부의 자기 고백이기도 했다. 이상의 판결에 대한 관여법관의 의견이 모두 일치되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식을 맞아 조봉암의 유가족들이 묘소를 찾았다. 지난 52년간 가족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들인 조규호 씨는 연좌제에 묶여 변변한 직장 한 번 다니지 못했다. 우리 가족의 희망은 아버님의 복군이었으니까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온 그 과정도 무죄 선고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뭐 다 그냥 홀가분해졌고 이제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부모를 잃은 것은 정말 누구 말대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마음의 그 상처가 아무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복권만을 기다리며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가족들에게 남은 바람은 한 가지뿐이다. 공정한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밉다고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인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끔찍한 일이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굴곡 많은 현대사의 한가운데서 희생된 죽산 조봉암. 그는 이제 한국을 대표했던 진보적인 정치가로서 역사 앞에 다시 서게 됐다. (1960년) 일어난 4.19 혁명이 올해로 51도를 맞았습니다. 조봉암이 사형에 처해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일어난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생전에 그토록 열망했던 정권 교체를 차가운 무덤 안에서 맞이해야 했던 죽산 조봉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엔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같은 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다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그리고 이미 저질러진 역사적 비극에 대해선 하루빨리 그 잘못을 바로잡고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